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세계 최강 함선으로 꼽을 수 있는 아스널십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말로 이 아스널십은 바다 위의 절대 화력 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합동 화력함을 개발하는데 큰 걸림돌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비판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 비판은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주변국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때 많은 말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변국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은 한반도 내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매우 긴박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군은 일각의 반대에도 한국형 합동화력함 전력을 건설 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합동화력함의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대두되면서 다시 한국형 합동화력함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군은 다른 군사강국에서도 개발을 취소했던 합동화력함을 개발하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이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과 북한이 한반도의 적성국 또는 잠재적 적성국으로서 매우 인접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해상력으로는 북한은 압도할지 몰라도 중국의 함대와 싸운다면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 해군이 절대적으로 함선의 수량이 열세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현대화를 추진해 해군의 질적 성장을 이룬다 하더라도 중국처럼 미친 듯이 한 나라의 해군력에만 먹는 함선을 매년 찍어낸다면 그런 전력의 우위를 장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이 이런 전력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을 해상에서 발사하는 합동화력함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중 현재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군사 전략이 바로 이 독침 전략입니다. 독침 전략은 핵을 가지고 있고 재래식 전력마저 앞서는 중국, 러시아 같은 군사강국을 포함해 우리 주변의 인접국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굴복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적이라더라도 대한민국과 싸우면 멸망에 준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힐 독침 무기를 다수 확보해 적을 제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독침 무기는 사거리 1000에서 3000km인 MRBM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전력과 함대지, 지대지, 순항미사일 전력인데요. 탄도미사일 전력으로는 현무2 시리즈, 현무4 시리즈,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이 전력화됐거나 개발 중에 있으며 순항미사일 전력으로는 현무3 순항미사일, 천령, 공대지 순항미사일 등이 배치됐거나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할 플랫폼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독침 전략의 완성을 위해 여러 미사일을 쉼없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미사일을 발사할 이동식 발사대 텔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텔 한 대가 20억에 육박하는 고가인 것도 문제고 다수의 텔이 전개할 만한 공간을 확보한 부대의 수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동식 발사대 총 보유 수량은 약 60여 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령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텔을 추가 생산에 배치한다더라도 이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가 어렵습니다. 독침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공격 또는 반격에 최대한 많은 미사일을 일시에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요. 그럼 지상에 미사일 기지를 여러 설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상에 고정된 미사일 기지도 한국이 쉽게 건설하기가 어려운 것이 국내 여론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 군 당국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최악의 경우 미사일 기지 건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상에 고정된 미사일 기지는 적이 선제 타격하기 좋은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합동 화력함입니다. 합동 화력함은 원본이 되는 아스널십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50여 명 정도의 인원만으로 수백 발의 미사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하나에 운용 인원을 2명만 붙이더라도 100발을 쏘기 위해서는 100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력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발사 위치를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정박한 그 자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즉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한다면 합동화력함의 문제로 지목되는 생존성 역시 그다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자마자 항구에서 보유한 미사일을 최대한 빨리 쏟아내기만 하더라도 건조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해상에 나가 적함대와 싸워야 하는 다른 군함들보다 생존성이 높을 수도 있는데요. 현무4 탄도미사일이나 현무3 순항미사일이라면 아군 방공망과 공군의 보호를 받는 군의 핵심 항구들에서만 활동하니 위협에 노출될 일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군의 계획대로 세 척의 합동화력함이 완성된다면 전쟁 초반 단번에 쏟아낼 미사일이 무려 수백 발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한국이 주변의 반대에도 합동화력함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한국의 전장은 미국이 생각하는 해상전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작전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런 방안이 실현돼도 한국형 아스널10의 규모는 미국이 추진하던 전함급 아스널10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이에 수직미사일 발사대 512개를 실을 계획이었으나 우리가 개발할 한국형 아스널10은 3분의 1 수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국형 합동화력함 2척을 건조하는 게 기본 구도인데요. 동해와 서해 각각 한 척씩만 배치해도 지상의 전략 목표물에 대한 해상 타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포기한 미래 무기 개념이 한국에서 부활한 이유는 동시 다목표 공격 능력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사일 사령부에서 운영 중인 현무2와 현무3는 모두 장갑화된 텔에서 운영하는데요. 트럭 한 대당 미사일 2발을 운용하기 때문에 동시 대규모 발사는 곤란하다는 평가이고, 공군이 보유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도 F-15K 전투기 한 대당 2발을 실을 수 있는데 우리 군의 F-15K 보유량이 불과 60여 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천 개의 목표물을 제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합동화력하면은 한 척당 대략 100발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강개토2 및 강개토3에도 각각 수십 발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해군 함정은 일거의 적을 미사일로 급습하는 데는 제격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상의 이동식 발사대와 전투기가 있는 공군기지를 노리고 있어 공격에 취약하지만 바다에 떠있는 합동화력함의 경우 계속 이동하기에 북한이 이를 포착하기도 어렵고 공격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은 계속 이동하는 해군 함정을 추적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잠수 성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적 위협으로부터 합동화력함의 생존성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애초 미국이 생각하던 합동화력함의 전투 환경이 한국의 환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북한의 위협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합동화력함이 북한의 공격에 100% 안전하다는 보장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합동화력함은 지상 공격을 위한 크루즈 미사일 탑재에 집중하다 보니 적의 미사일 공격이나 어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각종 방어 장비와 탐지 장비,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여유 공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합동화력함에 복잡한 방어 장비와 센서를 달수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에 미국의 주말투 구축함처럼 가격이 수조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적의 대한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무기 체계를 탑재하는 것인데요. 어뢰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핵심 기술에는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탐지 추적 기술, 표적까지 어뢰를 달리게 하는 추진 기술, 그리고 최종 목표물의 표적을 파괴 무력화시키는 탄두 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어뢰가 바로 하늘을 나는 어뢰인 대잠 로켓 어뢰입니다. 어뢰에 발사되는 경사형과 수직형이 있으며 수직 발사대에 탑재된 어뢰를 발사하면 360도 목표를 향해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적이 발사한 어뢰에 대한 대응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수직 발사형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요. 수직 발사 대잠 로켓을 VA라고 하는데요. 수직 발사 대잠 로켓 어뢰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하여 실전에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어뢰는 홍상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은 어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막강한 화력의 어뢰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뢰의 고성능화와 마찬가지로 수상함과 잠수함도 성능이 고도화됐으며 아울러 배수량도 훨씬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상함 및 이중선체를 갖는 원자력 잠수함과 같은 대형 표적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뢰탄두로는 제대로 된 손상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게 되는데요. 이러한 대형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폭발력을 키우고 정밀 유도로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도록 유도, 조종 성능 향상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고 있으며 제한된 탄두 용량으로 수상함 및 잠수함 대상 표적에 적합하고 최대한 파괴 효과를 낼 수 있는 탄두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 표적 특성에 맞는 버블 에너지와 충격기 에너지의 조성 표적의 파괴 손상을 증대시키는 이중기포 에너지 탄두, 지향성 에너지로서 잠수함 이중선체를 관통하는 성형 장약 탄두, 그리고 둔감 하약과 같은 안정화된 폭약과 안전장전 장치 적용 등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한국형 방공요격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하면 잘 아실 텐데요. 한국형 시램은 유도탄형 시램으로서 그 대표격이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아이언돔으로 2011년부터 실전에 배치하며 운영 중입니다. 한국형 시램은 350km까지 탐지가 가능한 탐지 및 추적 레이더를 통해 적이 발사한 탄도 궤적을 고려하여 최대 사거리 70km의 적외선 유도 미사일로 구성이 되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형 A사 레이더가 개발되면서 한국 방산 무기는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의 합동화력함이 개발될 시기에는 한국의 새로운 중구축함 KDDX와 세종대왕급 구축함 KDX-3도 추가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전의 한국 해상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대공방공망이 구축됩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대한미사일을 더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적이 합동화력함을 공격하는 하늘과 바닷속까지 완벽한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현재 한국의 전장은 미국과 러시아와는 다른 전장 환경 때문에 한국이 합동화력함을 개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